유튜브에서 유명한 졸업식 연설을 듣거나 멘토와 긴 점심시간을 즐기다 보면 꼭 듣는 충고가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남은 평생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 일리는 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에 좋아하는 것만 하다니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공하는 건 운 좋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나머지 보통 사람에게는 일이 필요하고 애정은 아주 드문 보너스다. 그렇지만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는 애정 부분을 면밀히 고려할 생각이다. 당신을 일의 세계라는 힘든 현실과 떼어놓거나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요구와 발견을 묵살하지 않고 두 가지 모두에 깊이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보다 일을 향한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어서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2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마커스 버킹엄, 애슐리 구달의 책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다뤘는데 어쩌다 보니 거짓말이 부작이 되었습니다. 책은 어디선가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몇 년 전에 사뒀던 책이고 읽지 않고 묵혀둔 지 거의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함께 책을 읽는 독서 모임에 제가 호스트가 된 이번 기회에 선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커피타임에는 저의 독서 모임 멤버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두 지금 매우 진지하게 대본을 시선을 떼지 않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총 4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이 평일 저녁 시간에 부지런히 퇴근하고 또 파주에서 일산에서 나와주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K입니다. K님. 갑자기 좀 내적 갈등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마케터 Z입니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K와 Z.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쿼카입니다. 안 맞출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나비라고 합니다. 네, 나비님. 나비님은 닉네임이 아니고 네. 네,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독서 모임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님이 저희를 모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 직장인 커뮤니티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독서 모임을 좀 같이 해보자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제가 하고 싶은 분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게 됐는데 정작 고양시에 지원은 받지 못하고 사비로 지금 1년 넘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진행해오면서 멤버들도 한번 바뀌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출판계 관계자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업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지금 서로 되게 도움 많이 받고 재밌게 즐기는 그런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경기 북부 출판 지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모임이 되었는데 K님, Z님, 쿼카님 네, 지금 닉네임이 머릿속에 잘 입력이 안 돼서 우선 K님 요새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밝히실 수 있는 선에서 밝혀주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책을 너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정경린 작가님의 그 엄마의 집이라는 소설을 복간했고요. 자기만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18년 만에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전경린 작가님 소설을 매우 그때 연말에 만났을 때도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궁금했어요. 그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시대가 바뀌면서 그때 이제 엄마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제 막 회의를 해보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 엄마의 집보다는 그냥 자기만의 집이라는 의미가 더 깊게 와닿는다고 그런 의견을 많이 줘가지고 네, 자기만의 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좀 많이 바쁘셨나요? 그 어떤 홍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계속 바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3월이 또 바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홍보 감사드립니다. 네, 제트님. 네. 저는 최근에 그 철학서를 이제 출간되어가지고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는데 그냥 그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명상록을 일터의 언어로 재해석한 책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이고요. 마침 또 오늘 주제랑도 좀 닿아 있고 맞네. 일하는 사람들이 좀 평소에 마음에 좀 새기면 좋은 이제 명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49가지의 상황별로 이럴 때는 이런 지혜를 이렇게 해서 솔루션처럼 딱딱딱딱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또 3월의 주력 도서로. 네, 그럼 열심히 팔아 제껴보겠습니다. 너무 저렴했나요? 좋아요. 네. 컵카님. 저는 많이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마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린이 책부터 성인서까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월이 어린이 책은 가장 성수기인 때고 네. 곧 이제 닥치고 그게 그리고 성인서 중에서도 좀 전략 도서가 나와서 요새 온라인 서점에서 펀딩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3사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또 제가 펀딩을 또 2개를 동시에 다른 분야를 진행하게 되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약간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되게 네. 정신 없으셨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 펀딩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네. 3사의 펀딩을 어디다 이제 걸어야 되냐 이게 이제 그렇죠. 대부분 모든 분들이 궁금하고 네. 할 텐데 그렇죠. 혹시 어떤 기준으로 사실 잡으셨나요? 가장 큰 기준은 그 책이 어느 서점의 독자와 가장 어울리는가에 좀 방점이 맞춰져 있고 좀 자꾸 저의 정보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어요. 조금 그런데 저희가 실용서가 나오는데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스24 독자분들이 그 전에 펀딩 진행했던 거에서 굉장히 펀딩이 잘 진행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예스24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어린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특이한데 알라딘의 담당 MD분이 너무 원하셔서 그러니까 정말 이걸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적극적 어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알라딘에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진행해보자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네, 이게 정말 담당자의 의지가 얼만큼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노출도 더 많이 해주시고 네. 더 알려주시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3사를 다 마케팅을 들어가기 때문에 MD분들을 다 만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예스에서 하면 알라딘이랑 교보에서는 왜 예스에서 하냐. 알라딘에서 하면 왜 알라딘에서 하냐. 이거를 한 10번 이상 듣고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MD분들도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예스에서 한 이유를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는 하세요. 네, 이해하시고 그리고 좀 저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윗분들 핑계를. 네, 윗분들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좋다. 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대표인 저는 될 수 없는 그 핑계. 직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핑계를 대세요. 아니면 저자분이 네네네. 저자분이 원하셔서. 그 핑계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식으로 네네네. 하면 되고 네. 오늘 꿀팁도 얻어가네요. 네, 나비님. 네, 저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는 저도 이제 대표가 되어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첫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11이라는 브랜드인데 책은 아마 연말쯤 나올 것 같고 미리 지금 두둠칫에서 좀
알리고자 이름도 이렇게 밝히고 합니다. 아, 11 출판사.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시작이고 사업자 등록은 마친 상태인가요? 네, 사업자랑 이런 건 작년에 다 마쳤는데 지금 제가 출산 이슈가 있어가지고 임신 출산을 좀 마무리를 짓고 지금 육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원고도 3개 정도는 들어온 상태고요. 준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빈님이 그 인스타 스토리에 어젠가 올려주신 거 보니까 스케줄이 매일매일 네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일은 무슨 면접을 아, 그 고양시 여성 창업 지원 센터에서 우와. 그 사무실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데 1차에 돼가지고 내일 2차 면접을 보러 갑니다. 와, 또 공간을 그렇게 네. 또 내시느라고. 아마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나비님 제일 먼저 뽑을 것 같고, 네, 11 네. 주전 선수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그리고 또 참 출산 이슈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출산하고 저희 독서 모임에 지금 첫 복귀예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 거의 100일이 다 되었다고. 저는 사실 그냥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아기도 너무 예쁘고 하고 싶었던 일이어가지고 힘들진 않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독서 모임이 와해되거나 뭐 없어지진 않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주 분위기도 좋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질투도 나고 너무 좋고 저는 그 육아하면서 힘든 걸 버틸 수 있었던 게 일을 이제 빨리 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더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노래 입으로는 막 동요 부르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멀티가 되시는 엄마가. 네, 원래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어. 24시간 거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무사히 우리와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11 출판사의 또 올해 2025년 시작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네. 저는 이제 저희 멤버분들을 원래는 한 분씩 다 초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서 모임을 이렇게 다 같이 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또 즉흥적으로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독서 모임 멤버들하고 합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단체방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같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K님이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집을 이제 출간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K님하고 그럼 소설 얘기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두 분 마케터 분들 또 이야기도 저는 늘 항상 흥미롭게 듣고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나비님도 또 시작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었는데 일단 한 번은 이렇게 다 나오시고 이제는 이제 한 분씩 또 올해 안에 기회가 닿는 대로 네, 코카님의 정체를 밝히는 두렵네요. 그런 날을 그려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멤버분들 중에 제트님과 코카님은 또 캠핑 친구세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시작은 언제부터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두 분이 다니신 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먼저 캠핑을 시작했고, 그리고 캠핑을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한 2달을 못 나갔는데 그동안 갑자기 그 캠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막 장비를 다 사 모았고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첫 캠핑에 이 제트 친구를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쭉 잘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풋살도 같이 하시고. 네, 그- 풋살은 요새 제가 못 나가긴 하는데 두 분의 시작은 더 오래되신 거예요? 네, 그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이제 만났고 현재는 서로 다 이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직한 회사에 이 제트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1년 넘게 1년 정도는 맞아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팀이 달랐어요. 네, 팀이 달라서 좀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뭐 서로의 어떤 용기로 인하여서 그래서 좀 친해지게 되고 네, 제가 그래서- 용기를 냈죠. 오. 제가 먼저 말을 걸었고 8알은 제가 먼저 밥 먹자고 했거든요. 제가 먼저. 왜 둘이 주도권 싸움을? 그렇군요. 밥을 먹게 된 날 네.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음. 저 퇴사한다고.
첫 네. 식사 때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서 이분이랑과의 인연은 좀 잘 잊고 나가고 싶다라는 오. 그쵸. 그런 마음이 퇴사하면서 있어서. 처음 밥 먹기 정말 쉽지 않죠. 네. 아니 저는 퇴사하는지 모르고 밥 먹자고 한 건데 갑자기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퇴사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어리둥절하고 왜 이 얘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한 희대의 명언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는 동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내심 좋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또 좋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좋은 티를 좀 숨기면서 되게 당황한 척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잘 친해졌다. 네. 네. 그래서 몇 년 정도 그럼 되신 거예요? 2022년부터라고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지는 좀 더 됐지만 네. 정말 3, 4년? 친밀해지기는. 네. 오, 3, 4년. 네. 이렇게 또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같은 일을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캠핑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러웠습니다. 그 사이가. 네. 좋으시죠? 네. 좋으신 거 맞죠? 네. 근데 점점 이제 갈수록 네.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의 누군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나비님과 케이님과는 또 어떤 사이로 이제 케이님이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저희 모임에. 제가 K님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이분들처럼 아는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친해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고백은 못했어요. 지금 이 자리를 처음이라서. 빌어. 이 자리를 빌어. 그래서 독서 모임 있는데 한번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오시겠다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일 바쁜 거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이 제안을 받으신 케이님은 영광이죠. 제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팀원이었고 옆 팀의 팀원이었고 그 나비님은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 팀이지만 저한테 되게 의견을 잘 주시는 되게 좋은 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은 뭐 카페에 데리고 가지고 저한테 커피도 사주시고 이러셨거든요. 되게 아직도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따스운 옆팀 팀장님. 맞아.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저는 또 나비님이 저에게 이제 창업 고민을 털어놓으시면서 이제 한번 뵙고 싶다라고 DM을 주셔서 그때 막 쪼렙 이제 막 유유히 첫 책 내고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제가요? 무슨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카페에서 만나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비님의 그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범상치 않은 출판사의 탄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첫 책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주제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같이 읽었는데 혹시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일단은 총평, 추천과 비추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코카님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저는 현재는 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원보다는 좀 리더 관리자급에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읽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고 또 이게 외서잖아요. 근데 외서인데 그래도 그 사례 중에서 공감 가는 사례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리더급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근데 팀원으로서 읽으면은 약간 우리 리더는 과연 이 리더상에 맞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책.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젠간 팀장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거의 해야죠. 경력이 그쯤 되잖아요. 네, 해야죠. 네, 나는 어떤 팀장일까 이런 것도 그리시면서 혹시 네네네, 보신 게 그쵸. 있나요?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이었는데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쨌든 추천? 네, 네. 추천합니다. 자, 커카님 얘기 들으면서 웃음 터지신 케이님. 팀장이셔서.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드렸는데 제가 아주 열심히 읽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이제 우리 뭐 팀장님은 뭐 상사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속죄의 마음으로
나 괜찮을까? 약간 이러면서 저도 읽었는데 이걸 끝나고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책을 다시 정독해 보려고요. 네, 일단은 보류 네. 입장으로. 그리고 우리 또 다른 팀장님, 제트 팀장님. 저는 정말 병아리 팀장이고 너무 팀장으로서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진짜 저도 약간 거의 반성 모드, 약간 무릎 꿇고 읽어야 하는 느낌으로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저는 그러니까 좀 꿀팁들이 좀 꽤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밑줄도 좀 많이 그었고 좀 업무에서도 좀 해보고 싶다. 실제로 회사 생활에서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저 같은 이제 막 팀장을 달고 내가 팀장이어도 되는 건가?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추천 하나 더 나왔고 나비님. 네, 저도 추천이고요. 그 9가지 거짓말이 전부 다 공감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중에 한두 가지는 맞아.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리더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회의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회의를 많이 하는 게 되게 나쁜 것처럼 막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좋게 나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책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이따가 만약에 추천이나 어떤 인용문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안심이 됩니다. 이 추천을 드린 책에 대해서 다들 너무 잘 읽어주신 부분 같아서 좋았고 저도 무릎 꿇고 속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전에 팀장일 때 나는 어떤 상사였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자기 검열이 계속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까? 혹은 뭐, 그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교육을 따로 받는 어떤 트레이닝의 어떤 시간이 없고 대부분은 나의 상사가 했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저런 점은 좋은 것 같다라는 걸 이제 그냥 경험으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내가 됐을 때 이제 그걸 하나씩 해보게 되는데 이 책이 약간의 어떤 정말 힌트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현실 조직에서 일을 잘하고 싶은 우리에게 진짜로 벌어지는 업무, 성과, 팀워크에 관한 어처구니없는 오류와 거짓말들을 벗겨내는 책이다. 왜 조직은 효율이 낮고 불필요한 일을 반복하는지, 왜 팀은 바쁘기만 하고 성과가 없는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안고 사는 이들의 공감할 일의 해법을 담았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진짜 그런 워크숍이나 자료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가지 거짓말 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않고 제가 뽑아온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신경 쓴다. 이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책 페이지 44페이지에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특정 경험, 즉 가까운 동료, 테라스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동료, 사무실 구석에서 함께 모이는 동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회사보다 훨씬 중요하다. 최소한 우리의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일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 어떤 곳은 회사가 아니라 팀이다. 나쁜 회사에 좋은 팀에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버티지만 좋은 회사에 나쁜 팀에 있으면 회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만말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함께 하는 동료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회사가 밖에서 보이는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나랑 매일 일을 같이 이야기하고 말을 섞고 있는 동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퇴사를 할 때 회사가 뭐 너무 싫어서 그만둔다 혹은 또 다른 어떤 좋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제 이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늘 나올 때마다
그 팀의 어떤 리더, 결정권자랑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 이름과 브랜드 또 뭐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끌리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함께 일하고 경험하는 그 팀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말장난 같긴 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에 신경 쓴다에 회사라는 말이 결국 팀으로 대치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그 읽어주신 부분하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회사가 팀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됐고 그 이후에도 온보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조직에 새로 합류한 사람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근데 저는 이 온보딩을 출판사를 이직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경력자이다 보니까 알아서 적응 잘 하겠지라고 주변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과정도 중요한데 사실 회사마다 업무 스타일이 정말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편집 규칙도 다 다르고 저자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뭐 외근이 잦은지 아닌지 다 다른데 그걸 다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이걸 익혀야 된다는 게 조금 출판사에서는 이런 게 왜 없을까? 온보딩이라는 게.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IT 기업이라든지 막 이런 뭔가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네.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작업자의 사전 작업을 할 때 온보딩이란 개념을 저희 위트보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이제 대기업 출신이신 분이 알려주셔서 이런 말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대부분 그 스타트업에 가시면 입사 키트 같은 거 막 네. 올려주시고 막 매우 환영의 의미를 막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고 저는 바로 전 직장에서 그 한 달 동안 그런 입사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유일하게 받아본 온보딩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그 같은 계열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구글 시간표로 해가지고 자신이 교육이 가능한 시간대를 다 해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주시는 건데 너무 부담스럽게 저는 그때 당시 저 혼자 입사를 해서 1대1로 와. 자꾸 마주하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진땀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이제 자기들이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해 주셔서 이게 조직에서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조직 문화를 알려주고 좀 적응하기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더불어서 1시간 정도 어쨌든 앉아서 30분이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좀 친밀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났어요. 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네요. 근데 그거 온보딩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가치관을 이렇게 배우는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체크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면 재택근무인 회사에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신규 사원을 채용했을 때 이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만나질 않고 이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회사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성격 같은 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표정이나 어떤 몸짓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음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네. 저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 저 아예 잊었어요. 저희도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하는데 이게 되게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이라서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 저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왜 잊으셨어요? 그건 온보딩이 아니에요. 이렇게 회사의 언어와 받아들인 사람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좀 좋은 팀, 최악의 팀, 뭐 이렇게 좀 경험해봤던 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좋은 팀, 제가 경험한 좋은 팀은 분위기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일단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유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팀 안에서 일단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랬을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울더라도 약간 그러니까 힘듦을 또 각자의 또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뭔가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재미있게 넘길 수 있는 약간 유머 코드가 잘 맞는 팀이 저한테는 좀 좋은 팀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회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팀별로 보통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팀 분위기가 그냥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도 다 느껴지잖아요. 어떤 팀은 정말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막 회의하러 가거나 혹은 회의 끝나고 올 때도 굉장히 시끄러운 팀이 있는 반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 그림자처럼 지나다니는 그런 팀들이 있고 그런데 네, 쿼카님이 경험하신 팀엔 또 어떤 팀이 있었나요? 저는 좋은 팀은 제가 이제 팀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팀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해요. 조금 네, 생각해봤는데 뭔가 나를 믿어주고 서포트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리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느낌만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리더가 있는 팀인 것 같고 특히 업무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뭔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혼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모른다고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두려움 없이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네, 그런 리더가 있는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리더십 책들에서 많이 나오는 심리적 안정감. 네, 그것이 이제 팀 네. 안에서 무슨 헛소리를 해도 받아줄 그쵸. 거야라는 어떤 생각이 네. 있을 때 그게 팀이 참 좋다. 네. 네, 그런 이야기. 나쁜 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세요. 경험이 많은 있나 보죠? 준비해 오셨어. 네, 나쁜 팀은 저는 그냥 좋은 팀의 반대인 건데 이게 권위적인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능력으로 존경받지도 못하고 권위만 살아있는 너무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리더가 최악이다. 누구 특정한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좋은 팀에 한 명, 나쁜 팀에 한 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네, K님은 어떠세요? 이게 또 들어보니까 팀원이랑 팀장이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입장 차가 있죠. 네, 입장 차이 완전 어. 있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팀원들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팀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다들 약간 정해놓은 것처럼 저희 팀이 정말 좋아요. 해서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다른 팀원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지향하는 바였거든요. 그 약간 공동체 의식이 있는 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혼자 하는 게 외롭지 않고 서로서로 좀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게 참 좋은 최고의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또 반대로 최악의 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경험을 좀 들려줬어요. 뭐였냐면 팀장이 일을 안 하는 팀. 그래서 약간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팀의 분위기가 좋으려면 주로 팀장님이 일이 많아요. 맞아. 다 끌어안고 어떤 부족한 부분도 안고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것을 좀 보충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나비님은 어떤 팀장님이셨어요? 저는 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도 칼퇴하고 매일 아니 너무나- 빨리 사라져 주는 게 좋을 수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너무 팀원으로서는. 반성하게 되네요. 그쵸. 매일 야근하는 네. 팀장님 너무 부담스럽고 그럼요. 맨날 붙박이로 네 앉아 계시지 않고 이렇게 칼퇴하는 팀장님. 근데 저는 제가 팀장일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팀원이었을 때는 관심을 많이 주시는 팀장님이 계신 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심이 뭐 다른 관심이 아니라 제가 어떤 뭐 교정을 보거나 기획을 했을 때 장점을 다 잡아내서 꼭 일러주시는. 그래서 그때
때 받았던 칭찬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돼야겠다 했는데 막상 팀장이 되고 보니까 팀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진짜. 네. 저는 막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10마디 하면 뭐 2마디 돌아오면은 이제 아직은 아닌가 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보다 해서 칼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팀장할 때 어려웠던 점이 그렇게 K님처럼 좋은 팀은 뭐라고 생각해라고 진짜 실제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뻔한 대답 돌아올 때 막 나도 다 알거든 그 사회생활. 근데 네 저희 팀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뭔가 그 솔직함에 대한 어떤 부분이 팀장이 상사가 이제 요구하는 것과 부하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 진심이라고 믿을게요. 네. 어떻게 제트님도 팀장님으로서 어떤 네. 분위기로 이끌고 있나요? 저는 너무 친구처럼 지내서 지금 나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러니까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나?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공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막 하는데 이 친구는 원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갑자기 문득 들었고 그 친해지는 온도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그 대화의 그 사적인 영역을 오픈하는 약간 그런 것들도 그렇고 갑자기 좀 말을 좀 줄여야 하나? 말을 좀 줄여야겠다. 자각 타임이. 네, 갑자기 자각 타임이 와가지고 좀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네네네.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 책 안에서 읽을 때마다 계속 돌아보고 난 어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로 가볼게요. 최고의 계획은 곧 성공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뭐 9월이면은 11월 정기사회를 앞두고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막 계획을 막 짜와요. 그리고 막 돈 들여서 외부 컨설턴트까지 가세해서 막 조직의 문제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열을 올리고 그럼 임원들은 이제 전략 기획서를 하나씩 들고 와서 그것을 이제 직속 부하 직원들한테 또 회의를 해서 그거를 나눠주고 그러면은 부서별, 부문별, 지역별, 뭐 혹은 뭐 기관별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또 세세하게 막 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도 팀원들을 이끌고 워크숍을 떠나 당신 팀 비전을 계획을 구상해 오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획이라는 것보다는 최고의 정보는 곧 성공이다라고 해서 좀 계획보다는 많은 이제 그때그때 발생한 어떤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해라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P인데다가 약간의 ADHD 같은 성향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업무 중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팀원일 때는 그냥 제가 뭐 이것저것 던져놓으면 팀장님이 알아서 정리해서 가져가시니까 그런 거에 기대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리더로서 할 때에는 좀 많이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계획을 위한 계획, 막 그 빈칸 채우기를 위한 어떤 짜내기식의 그런 회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녀봤던 경험으로는. 근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팀이 특히나 이런 계획을 좀 주로 많이 세우게 되는 것 같은데, 코카님 어떠세요? 계획 세우기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J입니다. J여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한 반 정도는 공감하고 반은 이거 아닌데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사실 저는 팀원이기 때문에 큰 계획을 제가 세우진 않거든요. 실행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싫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도 있고 계획을 세워주면은 또 거기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 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탑다운 형식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에서 우선순위가 되진 않죠. 네. 그리고 뭔가 마케팅 팀의 계획이라는 게 사실 이게 대부분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상반기 매출은 얼마까지, 뭐 언제까지 얼마 달성한다. 뭐 하반기는 얼마까지 달성한다. 뭐 이런 매출인데
그게 계획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략도서의 출간 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케팅팀 혼자만의 계획으로는 온전히 목표 달성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획을 세운다면 이게 사실 다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는 계획이라면 완전히 오케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위에서 할당해주는 그런 네, 방식의 네, 계획 이런 것들. 네,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전략도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뭐 빈칸 채우기 형식의 계획을 세우진 않고요. 그냥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비용 지출 계획이죠. 광고 계획을 1차에는 얼마를까지 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1차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는 2차로 넘어가고 2차가 달성될 경우에는 3차로 넘어가고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의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지만 딱 그 단기간의 일정 안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계획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파워 제이. 제트님은요? 네, 저는 P인데요. 어.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정 부분 그 커카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실 계획을 되게 열심히 세우는 회사에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도 당연히 이거 안 되겠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그러니까 숫자를 제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말씀하셨던 뭐 상반기 목표, 하반기 목표, 월, 뭐 연간 목표 이런 것들을 뭐 일단 떨어지는 책들마다 이거는 이 정도 팔리겠지? 그러니까 예상. 그러니까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비싸게 가져온 책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의지치를 조금 얹은 정도의 이제 목표를 이제 쌓아서 그 책들이 이만큼 모이면 이제 그게 연간의 목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작성하는 담당자들도 이건 무조건 된다 뭐 이런 뭐 달성해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제출한다. 일단 숫자를 맞춰서 제출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해야만 하는 그냥 약간 때가 돌아오면 하는 그냥 업무 중에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약간 실무단에 해야 하는 그런 일정과 관련된 계획들은 저도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그 일정을 따라가는 마케팅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출간 1주차, 2주차, 3주차마다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뭐 비용 지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진짜 길을 잃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한이 없으면 이렇게 쫌쫌다리로 쓰다 보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잘 나가는 책이니까 뭐 이렇게 비용도 뭐 이만큼 써보자 해서 했는데 또 막상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왜 없어? 약간 이런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계획은 특히 마케터에게 계획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또 맞습니다. 있는 것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화살이 되어서 네네네네. 이제 연말에 혼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계획을 그런 이제 연 매출 계획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대부분의 왜 그 작업이 싫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대표님의 피드백이 이미 그려지는 그 상황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책은 어느 정도 판매가 대략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약간의 의지를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지적인 부분을 대표님들도 빤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하겠어? 이런 말도 나오고 이제 뭐 이 책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책이라는 것이 이게 참 예상 목표, 매출 부수 잡는 것이 진짜 해내야 한다에 오히려 더 가깝고 그 책을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팔릴 거다라는 그것보다는 네, 의지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나비님은 어떠셨어요? 책에 그 다른 사람들이 세운 목표는 우리를 가두지만 스스로 세운 목표는 자유를 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전 이거를 너무 경험해 본 게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제 스스로 목표를 세웠을 때는 정말 이게 몇 부 팔릴지 뭐 예를 들어 5,000부가 팔릴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세운 목표보다 더 팔릴 것 같다.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정말 많이 팔렸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세운 목표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이제 작년 매출보다 올해 더 나와야 하니까 뭐 예를 들어 10억이면 그걸 쪼개서 제가 배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혼낼 때 너 몇 대 맞을래? 할 때 한 대요 하면 혼나면 한 대밖에 안 맞는다고? 약간 그런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얼마 팔래? 저 5천만 원이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공감 가요. 지금 웃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여쭤보실 때 한 대라고 대답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제가 팀장이었을 때 몇 팀 뭐 얼마 할 수 있어 했을 때 항상 최소 금액을 말했어요. 1대1로 막 대화 나누고 할 때. 그때마다 혼났거든요. 의지가 없냐면서. 근데 제가 스스로 목표 세웠을 때는 의지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결과도 잘 나오지 않았고. 네. 그래서 책에 공감이 되게 많이 됐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적으로 딱 와닿는 말이었네요. 몇 대 맞을래? 네. 진짜. 네, 저도 그런 큰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몇십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몇백억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팀별로 이제 몇십억씩 이제 딸려 나오고 그거를 이제 채우는 게 저는 되게 정말 밑빠진 독 같은 느낌이 막 들었던 맞아요, 기억도 정말. 났네요. 올해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케이님? 몇 대 맞으실 거예요? 정말 매출 목표 말하고 싶네요. 그냥 다들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기쁜 한숨이 정말 공감됩니다. 근데 또 저는 이렇게 딱 계획이 세워지고 좀 목표가 분명해지면 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럼요. 또 어쨌든 최대한 맞추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돌아보면은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나 너무 불쌍해요. 조직이 굴러가는 힘이 결국은 이렇게 할당된 목표, 그것을 이제 몰두하게 만드는 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서 조직이 이렇게 같이 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같이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회사는 지향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은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관심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최선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탁월함을 발견한 순간 당신이 본 것을 말해야 한다. 그 사람이 효과를 낸 순간 즉각 반응을 보여야 한다. 팀원에게는 당신이 본 것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것을 보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어느 부분에서 의지하는지 공유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신뢰감을 주는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신은 이제 팀장님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탁월성은 실패의 반대가 아니다. 좋지 않은 성과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뛰어난 실적을 결코 만들 수 없다. 실수 교정은 그저 실패를 방지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또 나비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주는 상사분을 이제 만났던 이야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직장에서 그 상사분이 이제 워크숍을 다녀오셔서 그 워크숍의 내용을 요약해줬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팀원들 가운데 못하는 일을 이제 업무적으로 뭔가 못하고 성과가 없는 그런 직원에게 리더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을 진짜 탁월하게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리더십 교육을 받고 왔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소제목 같은 걸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매우 그 편집자의 어떤 한국인 버전의 제목이 달려 있어서 웃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편집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이 굉장히 촘촘하고 뭔가 그 일이 어쨌든 되게 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가 사실은 매우 뭐랄까 타이트하게 붙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상사, 편집장님들이나 편집부의 팀장님들이 그런 실수를 발견하고 그걸 교정해주는 거를 약간의 자신의 능력 발휘 같은 그런 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해 하시는 부분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에 이제 빠져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또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이어지고 그 어떤 하나하나를 다 내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어떤 불안감에 휩싸이면 그게 정말 끝도 없이 악순환이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기억에 남는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나비님이 일단 먼저 아까 좋은 피드백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고 더 이야기해 주실 분은? 왜 아, 먹고 왜? 계세요? 답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 그냥 네, 진짜 진짜요? 생각나는 네. 걸 말씀드리자면 어떤 외서를 이제 유명한 외서를 번역한 거였는데 번역하신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문장을 절대 고치지 않으시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윤문을 하면서 이건 그래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표시를 해서 어떤 대사였는데 팀장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허락해 주시면 역자 선생님께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면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데도 엄청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아, 나는 윤문을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나 보다. 아닌데도 아닌데도 괜히 그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도 그 팀원들한테 피드백을 줄 때 저자분께 쓰는 메일 같은 거를 저한테 포워딩 해라라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아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너의 스타일이고 그냥 너의 어떤 방식을 존중해주겠다라는 의미로. 근데 저도 같은 방식으로 팀장님께 제가 팀원일 때 메일을 포워딩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토시 하나 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다 잘했는데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저는 그 기억도 안 나고 정말 오히려 칭찬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첫 직장 때 편집장님이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모든 메일을 자기랑 같이 그렇게 포워딩해서 보내라라고 해서 보냈는데 보내면 들고 와서 왜 이렇게 쓴 거라고 막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식으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마저 저는 정말 어리둥절해가지고 보냈는데 어떡하지? 예약 발송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미리 보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먼저 네가 알아서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도 사실은 팀원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좀 보유해 주는 것과 동시에 팀장님도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따져주고 고쳐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서 나는 이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또 했던 기억이 났네요. 어떠세요, 팀장님? 받았던 피드백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싫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래도 기억에 좀 남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다하다 뭔가 그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그냥 팀장님이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좀 분심 같은 것도 들고 약간 아,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팀장님 거랑 내 거랑 두고 보면서 아, 난 진짜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팀장님도 사실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해서 그걸 써준 거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뭐 팀장 당연히 밉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한테 좀 자책을 했었던 것같아서 그런 게 좀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분심도 되게 중요한 어떤 동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해보게끔 하는 어떤 자신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대부분 피드백을 줬을 때 그 부분을 또 네? 하고 가서 아싸 팀장님이 써주셨다 이러면서 저 그래요. 대리노동. 그게 더 좋아. 네. 냉큼 막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걸 계속 나 일 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쿼카님 또 기대됩니다. 피드백. 네.
이것 또한 뭔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실체에 있는 분이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좋았던 피드백은 이 피드백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지 그걸 방식도 생각해봤는데 중요하죠. 네네. 일단 우선 저의 의견을 물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의 그 리더가 본인의 그 피드백만 우선 해가지고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김이 빠지고 좀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을 맞아요. 느낄 때가 많았었어가지고 일단 너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라고 해주는 게 그런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또 나쁜 피드백은 반면에 저는 일단 이거는 어떤 연차에든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 매니징이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연차에도 마이크로 매니징을 당했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은 그 매니징을 당한 것만큼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좀 연차가 좀 쌓이고 났을 때 마이크로 매니징을 당하면 이건 정말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연차에도 이건 최악의 형태인 것 같고 그리고 실체 없는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극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정말 들어봤던 피드백인데 왜 이렇게 나이브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나이브에 한창 꽂혀가지고 내가 정말 나이브한가에 대해서 한 며칠간 정말 우울하게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브한 사람한테 나이브하다고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경험을 하니까 이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주는 피드백이지? 라는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 네,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 매니징은 진짜 그 한 사람을 주체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게 좀 제일 심한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있죠. 너를 어쩜 좋니라는 어떤 그런데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내버려 둬가 이제 정답이었던 네. 건데 네,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었죠. 네, 제트님. 저는 좀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피드백 이런 부분 좋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동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우리 애 좀 보세요. 네, 저는 약간 처음에 어리둥절했는데 너무 짜릿한 거예요. 나 좀 더 잘하고 싶다. 나 이런 공개 칭찬 더 받고 싶다. 약간 이런 저를 되게 잘 다루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직장 생활에 있어 더 저연차 시절에 약간 일의 기쁨을 이런 짜릿함? 그러니까 그냥 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잘한 부분을 되게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동기부여가 되게 확확 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싶었던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되게 처음에 팀장이 됐을 때 나는 절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팀장님들이나 여러 이제 주변의 의견을 구했을 때 칭찬을 남발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빈말 같고 네네네 그렇다고 할 수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짠하게 쳐다보세요? 근데 저도 꽤나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셀프로 또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칭찬보다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때 뭔가 저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그냥 칭찬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가져왔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이 좋고 이래서 좋고 이런 칭찬보다는 잘하잖아. 믿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게 정말 칭찬 같더라고요. 옆에서 토닥토닥. 고맙잖아. 맞아요. 뭔가 저연차 시절에는 그런 피드백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난 이거 생각 못했는데 저 선배는 저 팀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역시 다르다 이러면서 막 되게 감탄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가 쌓여갈수록 좋다.
그리고 약간 뭐 그 좋다도 되게 진심으로 이렇게 이 부분 좋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나니까 그런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렇게 줄어드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 조금 성장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약간 나쁜 피드백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나쁜 피드백은 책에서도 나오지만 무반응.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아. 그래서 일단 뭐 이렇다 할 피드백이 없어서 뭐 실무자가 알아서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냥 진짜 알아서 했는데 알아서 했더니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럼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왜 다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실까 해서 되게 급하게 뭔가를 바꾸고 수정하고 할 때 뭔가 일을 두 번 하게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럴 때는 좀 그 피드백이 좀 별로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책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무반응. 그리고 그나마 나은 게 부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긍정적인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팀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했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막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팀워크를 좀 이렇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고 이분과 제가 개인적인 어떤 벽 같은 걸 좀 무너뜨리려는 것도 있었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가지고 좀 그런 걸 불어 넣어주고 싶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다른 팀장님들한테 그런 거 안 여쭤봐서 그런지 막 칭찬을 많이 너무 하는 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칭찬의 횟수나 그 내용보다는 그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의 느낌. 저 기계적으로 진정성. 하진 않았어요. 아니 진정성. 맞아. 네. 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진정성.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선택? 근데 저는 쉽게 일일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왜 탄식하세요?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책에서도 그 횟수를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과 긍정의 이제 비율을 알려주는데 한 3대1, 5대1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5번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주면 한 번은 좀 쓴소리 한 번 하고 그리고 3번 긍정적으로 하면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번 하고 그러니까 3대1이나 5대1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진짜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과하게 하면 왜 안 좋을까를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어쨌든 자만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셨더니 진짜로 진짜로 이제 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팀장님 카페 왜 이러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늘 당근이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 네, 말 한마디라도 팀장님이 정말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 기대어서 자신이 사실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거기에 비추어서 본인이 제일 작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걸 회사에서 애써 들키지 않으려고들 많이들 노력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받았을 때 그걸 막 다이어리 적게 되고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가져가게 되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좋은 피드백도 나쁜 피드백도. 그냥 혼자 알아서 잘해왔겠거니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워라밸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책에서 어찌 보면 팀원들이 가장 또 질색할 그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일을 사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일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신에게는 조직이 손을 대거나 알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그 부분. 즉, 당신의 사랑과 감정이 직장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또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 즐겁게 만드는 것, 터무니없을 정도로 좋고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팀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빛나게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일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정말 생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막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도 좋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하실까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일할 때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간지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가장 뿌듯하거나 뭔가 재밌다. 아, 이런 거 좋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혹은 지금까지도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의 그 포인트, 동기 이런 것들일 것 같긴 해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출시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상품이라는 것을 진짜 손에 쥐는 걸로 딱 만들어내고, 그게 서점에 가 있거나 혹은 독자의 손에 쥐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혹은 저자가 나와 같이 일을 한 어떤 것의 결과물을 놓고 같이 기뻐할 때, 이럴 때가 저는 제일 좋고, 그 순간을 위해서 마감 막 하고 막 머리 너무 아프고 뭐 이런저런 힘듦이 있어도 계속 저 요새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책 나오면 좋을 거야. 나를 달래면서 책 나오면 또 신나겠지. 또 앤디한테 가서 얘기할 때 좋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순간을 위해서, 출시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좀 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써왔기 때문에 일단 뭔가 저의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 일을 하면서, 이거는 저는 마케터라서 뭐 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이지. 그래서 근데 이 마케팅은 뭔가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편집자분들은 혼자서 교정교율도 보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특히 뭔가 서점인 거래처와의 업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함께 그 서점의 MD 분인 그 담당자분하고 팀처럼 일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제안하고 그쪽에서도 뭔가를 제안하고 그 업무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딱 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할 때 그런 경험들이 뭔가 동력이 되고 또 경험이 돼서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연차가 뭔가 좀 낮았을 때는, 그때는 저 그냥 개인이 어떤 뭐 프로모션이든 이벤트든 뭔가를 해서 너 되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 조직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네, 내부에서는 너가 와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뭔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껏 어깨가 일어서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조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로 네. 인해서 이 조직이 그렇죠. 기여가 되는 어떤 네, 부분, 네. 그런 걸 인정받을 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너무 멋진 답이다. 감사합니다. 나비님은 어떤 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 일을 좋아하는데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좋거든요. 이 삶이 너무 좋고 사랑해서 그걸 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채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뭔가 창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작문 실력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애저녁에 포기를 했고 편집이라는 일을 이제 만나면서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사람도 좋아해서 사람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같이 뭔가 만들어가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걸 이렇게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장 중에 일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멋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저희가 출판사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더 와닿더라고요. 낭만적으로 느껴지고. 저한테는 딱 이런 것 같아요. 일이. 출판 일이. 네. 그래서 또 창업까지 이렇게 네.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케이님. 저도 항상 나비님이랑 얘기할 때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일이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좋은 텍스트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제가 첫 출판사에 다녔을 때 그 대표님께서 출판인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는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어. 기자랑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교수님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느끼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출판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이야기 그것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복받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그 경찰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맨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디서 사기친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는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깊이 공감합니다. 그게 직업이라는 게 의사나 그렇게 경찰이나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어디 아프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도와주기 싫은데 막 이렇게 막 도움을 해줘야 되고 뭐 약간 맡겨놓은 것처럼 뭔가 내놓으라고 하고 뭐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직업이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또 사실은 책을 만든다는 건 일 자체가 세상에 되게 좋은 일에 일조한다라는 그 기쁨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네,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트님 찾으셨을까요? 네, 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지금 갑자기 감사일기 지금 3줄 넘게 막 쓸 것 같고 내가 왜 이것을 놓치고 살았나. 두 손이 굉장히 공손해졌는데. 저도 공손해졌는데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혼자 되게 실실 웃을 때가 언제일까를 지금 생각해 봤는데 저희 이제 출판사 브이로그를 릴스로 짧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편집을 하면은 영상을 이제 진짜 간단하게 찍어서 이제 짧게 편집을 하는데 그럼 제가 저희 동료들의 모습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판사를 다니는 뭐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좀 선배이거나 후배 여성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업계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현실 뭐 친구들과 좀 다른 그러니까 그런 감성들과 어느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판계는 되게 많아서 약간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일단 진짜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만난 되게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이러려고 출판계에 왔구나. 근데 사실 마케터는 그리고 저는 완전 정말 처음 출판 마케터가 됐을 때 여기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터의 직군이다 보니까 다른 업계로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뭐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막 과대 막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떤 사람의 막 인생에 되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재화를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가끔 서점 갈 때 저희 책 이렇게 보고 계신 그런 독자분들 보면 진짜 막 혼자 입들 막 하면서 대박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성이거든요.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막 리뷰에도 정말 맞춤법은 다 틀리셨는데도 막 되게 진심이 담긴 리뷰 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감동을 막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또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새 7분 남아가지고 네, 혹시 또 오늘 이 책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신 게 있다면 일단 제일 준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 나비님. 그건 아니지만 이 책 다 읽고 한 가지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백이라는 단어인데요. 리더 얘기를 하면서 리더인 당신에게 가장 큰 과제는 각자의 정당한 두려움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두려움을 기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이 원서에 영어 단어가 어떻게 써 있길래 번역자 선생님이 기백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기백을 막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그냥 뭐 스피릿 이런 게 나오던데 그거였나? 너무 궁금해서 왜 궁금했냐면 저는 이런 두려움 이걸 바꿔라 하면 다 뭐 열정, 도전 정신 막 이런 뻔한 단어들만 들어봤는데 기백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고 저도 너무 좋아해서 뭔가 저한테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책 마무리 정도쯤에 나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은 말씀 또 나눠주셨네요. 코카님도 혹시 오늘 준비하신 내용 중에 더 다 하셨군요. 하고 싶은 얘기를 네. 다 했습니다. 네네. 제트님은요? 저는 약간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일을 사랑의 관점으로는 사실 처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여운이 깊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한번 열심히 재밌게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책이 저도 궁극적으로 이제 사랑의 행위다라고 딱 그 앞에 들어가는 말에도 써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삶을 잘 살려고 하는데 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시간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괴로우면 그게 삶 전체가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관점을 좀 좋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들으면서 네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케이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마침 또 그 리더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서 되게 뭔가 많이 반성하고 좀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좀 아무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많이 돌아왔어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트님. 네, 저는 인생 첫 팟캐스트 녹음 및 출연이라서 너무 설레고 긴장됐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고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쿼카님. 네, 저도 처음이어서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 긴장한 거 치고는 괜찮았나? 이런 생각을 또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을. 네, 셀프 칭찬 한번 하고 그런데 편집을 잘해주시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뭔가 더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 녹음하는 공간에 한번 와본 적이 있다고 아까 녹음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났는데 그게 팀장에 관한 책에 제가 초대되어서 처음 팀장이 됐을 때 네. 이야기를 풀었던 거였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못했던 것 같고 이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다시 반성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비님의 과거의 방송 들어보겠습니다. 출근하는 독자들의 나오신 방송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진짜 평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독서 모임의 분위기를 사실 좀 팟캐스트에 그대로 옮겨와 보자 했는데 마이크여서 역시나 모두 이렇게 약간 모범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희의 독서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출판계의 이모저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거 녹음 끝나면서 이제 이동해서 2차를 좀 수다를 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두둠치 스테이션에 꼭 나와주시기를 약속을 드리고 저도 꼭 섭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